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들을 꼼꼼히 짚어보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그 윤곽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78년 만에 해체되고 대신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각각 수사와 기소를 나눠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됩니다. 성비위 사건의 책임을 지고 조국혁 신당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전국 현안들 네 분의 여야 패널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석준입니다.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는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치권이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내용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홍선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주말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인데요. 정부의 어떤 무능이 얼마나 국민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그리고 국가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지 여실히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동맹국 미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런 어떤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국제사회의 어떤 냉엄 현실에서 결국 미국을 탓할 수만 없고 이제 우리의 어떤 대응 태세를 좀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수갑에 차인 채로 곰팡이가 나고 또 물도 없는 정말 그 극히 열악한 곳에 갇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투자를 하던 어떤 그런 어떤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나느냐. 사실은 예견된 문제죠. 왜냐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전문직 비자, H1 비자로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쿼터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스타라든지 또 단기 체류 비자 등등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 미국이 어떤 투자를 요구를 했을 때 사실은 이런 문제까지 네. 사실은 당연히 요구를 하고 전문직 피의자였던 쿼트를 대폭적으로 늘린다든지 혹은 또 거의 뭐 무제한으로 한다든지 그런 요구를 당연히 우리가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이미 관련된 법안 예를 들면 예영킴 의원 등등이 지금 현재 법안을 발의를 해서 미국 의회에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하지 않아서 이런 어떤 참사가 발생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미국에는 그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
총영사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너무 빨리 정권이 바뀌자마자 뭐가 급한지 빨리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교민들과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야 될 이런 어떤 컨트롤 타워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서 더 충격을 받고 있는데 김정은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또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바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한미는 동맹이지 않습니까? 동맹 간에 사전 통보도 없이 그 우리 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그 숙련된 기술 노동자들을 쇠사슬과 뭐 이렇게 밧줄 등으로 묶어가지고 체포 구금하고 또 그 체포하는 과정들을 방송으로 이렇게 그 방송된 것도 대단히 아쉬운 측면이 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한 이후에 하루 만에 석방 교섭이 완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 정부의 그 신속한 대응으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경 이전에 그 이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다. 이런 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그 조치나 개선이 좀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문제는 비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 홍석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무능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전문직 취업 비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이재명 정부를 탓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2포라고 그 이민 전문직 취업 비자가 있는데 이게 한미 간에 그러니까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한테 쿼터를 이제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게 2012년도에 저희가 한미 FTA가 체결이 됐잖아요. 13년이 지났는데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거 아니에요? 그때 박근혜 정부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까지 와 있는 건데 그 동안에 그 2포 그 비자에 대해서 그 쿼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해결하지 네.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보수 정권, 그 진보 정권 아우를 것 없이 같은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고 앞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 여야 정이 좀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들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FTA가 체결된 뭐 호주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뭐 칠레 등은 전부 다 쿼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FTA 체결할 때 좀 잘못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국경의 문제이기도 해서 비자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통위 의원들 말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쨌든 한미 간의 관세 협상으로 대미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또 트럼프도 이런 한국 노동자들의 그런 취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발언도 했잖아요 오늘. 그리고 한미 간에는 사이는 아직 여전히 좋고 문제될 게 없다라고까지 했고 다만 조지아주에 있는 그 주민들 자기네 그 미국인들에 예. 대한 채용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확대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밑에 깔려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현정 의원 보시기에는 이것이 뭐 다른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정치적 이유라기보다는 미국 내의 국내 정치, 불법 이민자 관련된 이슈, 또 비자 문제 이게 더 크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조지아주가 공화당이 대단히 우세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부터 불법 이민자 단속이 일종의 그 국정과제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거 올해 뭐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목표까지 세워놓고 있는데 이 조지아의 주는 좀 특이한 것이 2022년도에 그 바이든 그 대통령 때 현대차를 거기서 유치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아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조지아 주에서 특히나 불법 체류에 대한 단속을 심하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지아 그 주민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까지 엮으면서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추방과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일자리 이런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둔 그런 조치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포된 우리 근로자들은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조계현 전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비자 문제로 체포 구금이 되는 경우에는 재입국이 금지된다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 또 마주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지금 나와 있는 협상의 과제가 그런 거죠. 지금 네. 형식은 이제 자진 출국 형태로 협상을 해서 이후에 아마 이 인력들이 다시 이 조지아주로 가야만이 아마 현지 공장
신축 사업에 꼭 필요한 인력들인데 만약 여기에 불법 체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진 출국 형태로 해서 전세기를 보내서 모셔오게 하고 미국에 이게 이제 불법 체류가 아니었다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입장을 보더라도 이게 조지아주에 이 사안을 신고한 분이 뭐 어떤 미 행정부 또 트럼프까지 연계된 어떤 계획된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런 이 외국 전문 인력들이 미국 노동자들 숙련시키는 과정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걸 보면 이번 이 자진 출국 형식의 협상도 뭐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 이후에 이제 비자 개선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사안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 현지 인력의 숙련도나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의 파견 인력을 받아서 공장을 세우든 아니면 기술 인력을 보충을 하든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비자 체계로 안 되는 게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역시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고 아마 이번 이 구금 사태 해결 과정에서 일단 이 기초를 만드는 뭐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원재 전 대변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일로 한미 양국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빠지기 전에 사전에 이것을 체포 구금되는 상태로까지 안 갈 수는 없었는지 사전에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사이에 이런 점들을 논의해 볼 수는 없었는지 또 하나가 조지아 주지사는 이런 체포구금이 있기 전날에는 많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발언도 했다고 하거든요. 어찌된 일일까요? 사실 이번에 있었던 일은 우리 역대 정부가 기록한 한미 외교 역사상 가장 여튼 최악의 그 외교 참사 가운데 하나로 나중에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미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그게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출근하지 말아라는 지시를 현지에서 했었다는 얘기도 들려요. 네. 그렇다면 그게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을 때 우리가 무려 5천억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그 투자가 진행되고 또 그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근로자들의 이런 문제들이 언급됐었어야 하는데 이게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패한 정상회담으로 평가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두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2019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갖고 그때는 정말 봉합하는 수준으로 지나갔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그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예정돼 있는데 이런 걸 예상 못해서 얘기를 못한 것 자체가 저는 이번 외교 그 참사 가운데 그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외교통상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이 정관신 대변인 의견에 대해서 김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약간 럭비공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예. 거기 그래서 또 오늘은 또 그렇게 그 체포 구금해놓고도 한미 관계 전혀 문제 없다고 또 천연덕스럽게 얘기하고 사실 미국의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숙련된 기술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스타라는 단기 비자 90일짜리 그 관광용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하다가 그 이렇게 체포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트럼프는 이제 그 숙련된 기술도 이전해주고 또 조지아주에 있는 그 미국민들도 채용해 달라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런 의도들이 밑에 좀 있었던 것 같고 전형적으로 그런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
그 한미 동맹도 그렇게 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동맹 관계도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측면에서 저기 접근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스타일 그런 것들에 우리가 좀 더 그 앞으로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렇다 해서 이게 무슨 이재명 정부가 무슨 무능하다거나 이렇게 갈 것은 저는 정말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세 협상도 잘했다라고 평가가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어쨌든 사고가 체포구금 된 이후에 바로 수습도 잘 하고 있는 그런 국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나 대책들을 잘 마련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외교에는 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초당적으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홍석준 전 의원께 여쭤봅니다.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어떤 점을 요청하고 어떤 점을 요구를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조현 외무부 장관이 뭐 마크 루비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이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실무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무능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는 것 자체가 무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트럼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김정은하고도 관계가 좋다. 시진핑하고도 관계가 좋다. 또 푸틴하고도 관계가 좋다 하는데 과연 관계가 좋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관세 협상이 뭐 자꾸 뭐 성공적하는데 뭐가 성공적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이제 실패했고 우리가 퍼줄 건 다 퍼주는데 지금 결과 돌아오는 거는 지금 이제 문서 한 장도 없어요. 지금 이유는 지금 이 다큐멘테이션 작업이 다 됐는데 우리 문서 한 장도 없는 가운데서 지금 미국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90% 이상은 미국이 빚 갚는 데 사용한다. 이게 미 상무장관과 그리고 미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과 지금 말이 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조현 지금 외무장관은 주어진 현실 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비자 어떤 쿼터 있던 문제부터 시작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좀 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또 충격적인 이야기한 게 교육을 한국 근로자들이 와서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미국인들을 채용하겠다. 한국 근로자들이 뭐 잠깐 교육은 몰라더라도 장기 체류를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식으로 또 오늘 이야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크고 조현 외무장관도 이런 어떤 점에서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마스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 오션은 미국 필리 조선소의 근로자들을 교육 중에 있기는 합니다. 조경 부위원장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지금 홍석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트럼프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여야가 같은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단기 비자라든가 또 이스타 비자로 들어가서 현지에서 이 노동을 제공하거나 기술을 지원하거나 하는 활동들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동맹이라면 사전에 통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할 것이니 협의를 통해서 이걸 개선한다는 이런 사전 통지를 해줘야 동맹이죠. 그거에 투자에 대한 대가고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을 구금했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IC 이민국에 대해서 먼저 비판을 해야지 정부가 무능해서 당했다. 이게 그렇게 접근할 문제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 관세 폭탄에 대해서 EU, 일본, 뭐 브라질 당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트럼프만 유능하고 나머지는 다 무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있어서 여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진단을 하고 비자 문제 등 어떤 해결책을 정부가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대안을 내와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 문제를 정부가 무능했다. 트럼프와 협상을 왜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초래했냐. 이 문제가 그렇게 접근할 문제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만 비판을 할 일이지 트럼프는 트럼프 할 일을 그냥 다 제대로 한다. 이 논리를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홍 전 의원 말씀. 아니 제가 먼저 좀 사례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역지사지해서 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했을 때 얼마나 가짜 뉴스를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과거에 민주당이 얼마나 가짜 뉴스를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관계했을 때 이 책 내리는 어떤 그런 김건희 여사 그걸 보고 이것은 왕족만 하는데 왜 그걸 했는지 그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국에서 보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일본하고 어떤 기시다 총리하고 어떤 관계를 하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데 왜 일장기에 그렇게 또 하느냐 그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가지고 공격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게 EU라든지 일본에 비해서 총 GDP 규모로 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5,500불인데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EU하고 비교했을 때 GDP 규모로 압도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확정적인 게 없고 EU라든지 일본은 지금 현재 문서화라든지 이런 게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하고 정경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먼저 하시죠. 그러면. 네. 하도 압도적으로라는 표현을 많이 하셔가지고 무역 적자 기준으로라면 압도적으로 적게 투자했죠. 대미 투자를. 무역 적자 기준으로 미국에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얼마나 지금 저기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왜 국익 중심의 실용액을 못했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맹목적으로 가치 얘기하고 진영 얘기하고 다 퍼주고 기억나는 게 그 팝송 부른 거하고 바이든 날리문밖에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그 외교 참사를 정말 뭐 국가대표급으로 이렇게 저지른 정부가 윤석열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에서 뭘 얻어냈습니까? 정작 반도체법 등에서 각종 그 경제 산업 경제나 그 외교 측면에서의 그 힘든 것들만 상황만 봉착해 있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닙니까? 그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예.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가치도 전환하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돌발적으로 발생했으면 그 전에 늘 오히려 저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비판을 하면 역으로 그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도 또 국민의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그 생명이나 안전이 딸려 있는 문제이니만큼 초당적으로 저는 이거 문제 해결을 같이 하는 게 지금은 뭐 맞는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정강재 전 네. 대변인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한미 관계를 들여다볼 때 지금 트럼프 정권이 공화당 정권이잖아요. 보수 정당이 미국에서 집권하고 한국에서는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집권을 했었을 때 그 다른 관계 때보다는 훨씬 더 한미 관계에 파열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뭐 노무현 정부 시절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미국 정치권에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민주당 대표 시절에 보였던 일종의 반미 정서 또는 친중 외교 뭐 이런 노선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또 하나 이것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변수가 아닙니다. 앞으로 3년간 미국을 이끄는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응해야지 우리가 트럼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오산이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그 반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엄격하게 집행하려 했을 때 우리 근로자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재발 대책을 마련할 거냐 이걸 빨리 한 라인 구성했다 그랬잖아요. 한 라인 구축했다면 이거 논의해서 답안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죠. 예.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공항에서 떠나기 전입니다. 기자들과 만나 재발 방지비 미국 측과 체제 개선 이 협의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 보도 전문 채널에서는 대강 합의가 됐다라는 관련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주제를 검찰청으로 가봅니다. 자, 검찰청이 곧 폐지되고 공소청, 중소청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고 공소청은 이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가기로 될 예정인데 상당히 이 부분이 민감합니다. 먼저 홍석준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이 뭐에 쫓기듯이 지금 이제 정부
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였다요. 왜냐하면 정부 조직이라는 것은 국민의 어떤 생명과 국가 발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어떤 백년지 대기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찰청이 폐지에 따른 어떤 위헌 여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주어진 시간에 쫓겨듯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저는 예.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제 분리가 되고 그리고 공소청이 법무부에 있으면서 결국은 이제 뭐 보안 뭐 수사권도 이제 얻게 된다면 과연 많은 그 국민들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잘못된 뭐 수사했던 결과를 한 번 더 체크를 함으로써 국민의 어떤 권익 보호라든지 이런 것은 과연 누가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비대한 기관입니다. 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가 과거에 내무부와 총무처가 합쳐진 어떤 그런 기능으로 기존에도 이제 지방 정부를 관할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정부 조직을 이제 관할을 하면서 또 인사도 하고 소방청, 경찰청을 갖고 있는 메모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중수청이라든지 이렇게 오면 정부 조직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구성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 즉 견제와 균형이 입법, 사법, 행정에도 있어야 되지만 행정 각 네. 부처에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봐서는 너무 이제 공용 부처로 인해서 견제와 균형이 되지 않고 특히 이 기존의 경찰청과 중수청 이것도 굉장히 앞으로 혼란스러울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검사들 기존에 있는 2,200명 검사들은 그러면 공소청에 가면 지금 현재 공소 유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검사가 한 350명인데 그럼 이 검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많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주제 자체는 워낙 이야기가 많이 됐던 거라서 조계현 전 부위원장께는 방금 전에 이 홍석준 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행정안전부가 비대한데 중수청에 가서 더 비대해지는 이 상황 괜찮을까요? 글쎄요. 뭐 어떤 면이 비대화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국가수사본부라든가 경찰이 뭐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소속이니까 행하는 수사하고 지금 예. 중수청의 수사는 다른 수사입니다. 지금 중수청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수사 대상 범죄는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범죄들입니다. 원래 분리돼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에 둘 거냐 문제인데 법무부에 두게 되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 지금 검찰청하고 사실상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같은 법무부 내에 있으면요. 매우 높죠. 예, 예. 왜냐하면 인사적으로 아니면 사건 관계에서 이게 이 정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이 제도화되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럴 때 이걸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활용해서 두 기관을 뭉쳐버리면 지금 검찰청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수사기소 분리를 하겠다는 취지가 완전히 훼손되기 때문에 행안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행안부 장관은 직접 수사를 지휘감독하지 않습니다. 이 지휘 수사권에 대한 통제는 검찰 공소청이 갖게 되는 공소권 기소권하고 영장 청구권 네. 이걸 통해서 수사를 통제를 직접 하기 때문에 행안부가 비대화된다거나 수사권이 집중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적의 설계라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이게 무슨 이 강성 이 검찰 개혁의 강성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주도한 것처럼 계속 얘기를 네. 비판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중수청장 인사는 누가 하나요? 중수청장 인사는 대통령이 하시겠죠. 아, 대통령이 하나요? 예.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안 수사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아직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다 이제 이걸 나누고 난 다음에 조직 개편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공소청장을 임명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지금 임명하지 않는 이유일까요? 일단은 정보조직 법 개편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근데 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전제가 좀 틀린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 포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일단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검찰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수사와 기소라는 월계만 정보조직부에서 만들어 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수기하고 공론화해서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 동안에 그 검찰개혁 4법으로 불리는 법들을 좀 완성시켜 나가자라는 취지라는 걸 말씀드리고 보안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도 지금 차후에 논의에 이제 과제로 남아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행정부의 그 비대화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좀 전에 우리 조기현 변호사께서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검찰 개혁의 본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공수처이 하나 더 추가돼서 비대해진다. 이게 본질은 아닌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특위위원들한테 직접 확인해 보니까 그 중수청 있잖아요. 행안부에 속해 있는 중수청하고 국수본 간에는 서로 견제와 대립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교류도 단절시키고 그래서 그 행안부 장관이 또 저 지휘권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1년 동안의 그 수기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신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그런 의견들을 같이 많은 후속 법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기하고 제시도 하시고 그래갖고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수청 담당자들을 관계자들을 공무원들을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왜 행정안전부로 속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당연히 이제 지금 검찰청에서 그러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수처과 중수청으로 나누는데 그 전에 검찰청 체제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이 있었잖아요. 검찰청이. 근데 그걸 공수청과 중수청으로 나누는데 그걸 같은 법무부 산하에 두면은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검찰청에서 하나의 그냥 중수청의 청이 하나 더 생긴 거고 오히려 검찰이 더 비대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수사지휘권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권도 독립시켜 주면서 중수청과 그 국수본 간에 그런 그 서로 견제 균형 이런 것도 작동할 수 있게 해서 국민의 그 수사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실도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정의재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보안 수사는 검찰의 의무다 이렇게 보안 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김현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건 당장 결정 내릴 사안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더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뭐 한 1, 2주만 지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현실화됩니다. 지금 보안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권한을 없애겠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바이고 그렇게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수사 현장에서는 이 보안 수사권으로 인해서 그 실체적 진실이 더 드러난 측면의 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법조계 얘기들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인이 사건이라든가 부산 돌려차기 남성에 대한 사건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다 사건 무마해가 끝낸 조사를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해서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낸 그 사건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하나의 통제 장치인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까지 왜 없애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언급했었던 제가 뭐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얘기했는데 일선에서 그냥 묻히는 사건들 이에 대한 피해 구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당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당은 지금 검찰개혁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은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주제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갈 건 아니라서요. 자, 오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 이슈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또 대표와의 회동이었습니다. 내부는 각각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많은 궁금증은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 사이에 악수가 있을지 여부인데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하고 나와서는 이 브리핑에서 민생 경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는 것,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화기애애한 또 해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홍 전 의원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일단 그 여야 대표 대통령이 만났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 자체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고, 특히 지금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일성으로 여야 협치는 없고 사람하고만 악수한다 이런 어떤 논리로 해서 악수조차도 하지 않는 정말 초유의 총극이 국회에서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여야의 어떤 관계가 어떤 극도로 냉각이 되면서, 특히 민주당이 이제 입법 폭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 야당 어떤 말살 탄압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만남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 좀 해곤할 수 있는, 즉 어떻게 보면 본인도 이제 악수를 할 타임을 찾고 있었는데 해곤할 수 있는 타이밍을 이재명 대통령이 좀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보고, 그런데 이제 이게 자체가 더 국민에게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자리로 되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더 센터법이라든지 내란 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대통령으로서 좀 거부권을 제2요구권을 행사해달라 뭐 이런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는 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인 이런 어떤 성과, 어떤 회담을 찾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민생 관련된 여야정 협의체제라 이런 건 사실은 그동안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이고 뭐 이 자체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요식행위라서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야당의 요구를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앞으로 좀 기초가 궁금합니다. 김정일 의원께서는 오늘 회동에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는지요?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취임한 날부터가 벌써 세 번째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국회와 또는 야당과의 소통, 그 협치를 통해서 국정 운영을 좀 꾸리겠다라는 것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좀 봐줬으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때는 720만에 회동을 했었잖아요. 예. 그와 비교해서는 정말 그런 진정성은 야당도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좀 전에 우리 그 또 홍 의원님께서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거를 너무 좀 폄하하는 것 같은데, 그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여야 간에는 서로 이제 이견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공통적인 그 지난 대선이나 총선에서 공통으로 공약했던 그런 공통 분모들부터 먼저 찾아서 그 해결하는, 그래서 국민들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자라는 것은 대단히 큰 성과라고 저는 보고,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야당에서는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뭐 특검법에 대한 것,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것, 이것을 대통령한테 제2요구권 행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야당이 대통령 만나는 목적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니까 그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또 여야 간의 대표가 뭐 그동안 사실 뭐 그 악수도 안 하고 있는 이런 그 대치 국면에서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하모니 메이커 역할을 해가지고 그 양쪽에 악수하면서 이렇게 그런 또 분위기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상당히 큰 상징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그 대표가 그 회동에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숙의하겠죠. 숙고할 것이고, 또 그 제안한 내용 중에서는 대통령실이 아닌 국회 권한인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와 또 협의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여야 알겠습니다. 또는 그 당정대 간에 또는 여야 또는 당정대 간에 협의하는 그런 걸 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경천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첫 만남이라서 아주 민감한 사안들은 좀 걷어내는 듯한 그런 인상도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단독 회동에서 주장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뭐 특검 연장이나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이나 또 이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이나 또는 노란봉투법, 더 센상법 등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좀 진전된 또 절충 방향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아무래도 그것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주기는 힘들까요? 강기정 대변인이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 국회에서 여야 간 입법 과정을 통해서 논의해야 될 부분을 대통령한테 직접 요구한 부분은 사실은 대통령이 가타부타 답을 내기도 어렵고 이후에도 사실 어떤 입장을 갖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특검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 여야가 바뀌었는데도 대통령이 또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시면 윤석열 대통령 때 번번이 이렇게 하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뭐 필요하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처럼 되는데 남발된 거예요.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러니까 헌법적으로는 내재적 한계라고 내용에 실질적으로 헌법에 위반되거나 절차상의 위법이 분명해서 만약에 법안이 그 실행될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게 대통령의 판단에 분명할 때 예.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건데 지금 이 문제를 대통령 첫 만남에서 바로 거부권 행사해달라 요구하신 건 좀 무리이신 것 같고 이건 국회에서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뭐 여야 대표들 간에 조율을 거치고 또 원내에서 네. 조율을 거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게 아닌 어떤 민생 관련된 뭐 노란봉투법이나 상법과 관련해서 이후에 실행 관련된 여러 가지는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대통령도 아마 구체적 답변은 아니시더라도 네.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도 경청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이후 관련된 대화의 알겠습니다. 분위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광실 전 대변인께 이거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아무래도 오늘 장동혁 대표가 어떤 평가를 얻어내는지가 상당히 야당이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잘하고 왔다 이런 평가입니까? 아니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반응입니까? 아니, 일단 그 장동혁 대표가 요구했던 성과물이 이번에 이 1대1 단독 회담이잖아요. 예. 그거 자체만으로도 장동혁 대표에게는 큰 정치적 자산이 됐다고 평가해야겠죠. 그런데 이번 그 회동이 비단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3명 모두에게 남는 장사였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1대1 단독 회담을 전제로 한 여야 대표 회동하는 거 받아들인 것도 본인은 아마 이 자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라는 차별화 포인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통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소통하는 대통령 된다. 이런 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에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을 이렇게 화해시키면서 뭐 그게 화해까지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악수하게 하는 모습 보면서 대통령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좀 달라졌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모니 메이커요? 하모니 메이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굉장히 오늘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사람과 악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악수 못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지. 마늘 쑥도 등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고민을 하던 차에 그나마 멍석이 이렇게 깔렸으니까 가서 노래 한 자가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속이 조금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 가졌을 것 같고 장동혁 대표는 이제 당대표 된 지 13일밖에 안 됐잖아요. 예. 정치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과 어깨를 견주는 야당 대표로서의 모습 보여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사람 모두 오늘은 오늘 하루 보람차게 보냈구나. 근데 하면서 주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 회동한 걸 보고 느낀 것은 네. 그 우리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제 백브리핑에서도 브리핑을 얘기는 했습니다. 했지만 그 앞으로 야당 대표가 요청하면 적극 검토해서 소통의 시간 갖겠다. 이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장동혁 그 대표가 제안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즉답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 국회 그 입법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즉답은 할 수 없는 네. 거지 않습니까? 거부권, 제2요구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 이제 장동혁 대표가 청년 고용 정책이라든지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라든지 주시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이런 구체적 민생 정책 제안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실용주의시거든요. 실용주의자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야당과의 소통을 원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야당에서 야당의 대표가 제안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다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정말 진정성을 저는 오늘 읽었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소통을 하면은 첫술에 배부르진 않지만 신뢰에서 누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여의도 내변인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전 대변인이 또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니까요. 네. 지금 종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바로 성비위 논란, 성추행 논란인데 강미정 전 대변인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급속도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지금 강미정 전 대변인 설명으로는 2차 이 피해자도 있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망라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게 꽤 오랜 기간 누적돼 있는 사건이라고 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건 지난해 12월 12일에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 구속이 되죠. 그때 기분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당직자들끼리 모여서 노래방을 갔다고 합니다. 회식 후에. 노래방에 가서 사람들이 좀 술을 먹고 강미정 전 대변인을 비롯해서 일종의 뭐 성적 접촉,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삼보 일배 시위라고 해서 조국혁신당 당직자들이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삼보 일배하는 그 탄핵 촉구 집회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삼보 일배를 하다 보면은 절을 하게 되잖아요. 이 절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구체적인 표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절을 하는 과정을 보고 여성 당직자를 향해서 또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문제 제기를 한 피해자들이 있고 가해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가해자 2명 가운데 1명은 당원권 정지 1년이 됐고요. 1명은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제명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오히려 가해자들의 편을 드는 듯한 2차 가해가 조국 혁신당 내에 있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달라라는 요지의 뭐 이야기들을 영어의 몸이 된 조국 대표에게 전 대표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조국 전 대표가 그러면 내가 숙지하고 있으니 나가서 내가 해결할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피해 사실을 주장했던 강미정 전 대변인이 예. 눈물의 탈당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로부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국혁신당의 모든 당직자들이 현직에서 물러난 그 사안입니다. 지금 종국혁신당은 내용으로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일반만 커지고 있는데 홍석준 전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뭐 조국 전 대표의 어떤 1인 정당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좀 정당의 기반이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조직 정당의 어떤 그 뿌리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는 창당 최대의 어떤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강미정 대변인이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그 탈당 기자회견을 봤는데 오히려 지금은 직접적인 피해자와
가해자이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의원의 어떤 문제 네. 때문에 더 휘발성이 있는 어떤 주제로 된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최근에는 뭐 페이스북에서 뭐 정식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계속해서 나는 그때 당시는 뭐 영어의 모임이기 때문에 뭐 나는 당 대표도 아니었고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어떤 발언을 계속해서 했었는데 과거에 어떤 본인의 말 즉 대기업 어떤 총수가 아니더라도 대주주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예.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맹공을 퍼붓던 과거에 어떤 본인의 어떤 말에 비추어 본다면 본인이 계속해서 사과를 회피했던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최강욱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31일 날 조국 혁신당의 대전 세종시당 당은 연수에 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개돼지다는 등 또 사소한 문제라는 등 도저히 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어떤 발언을 이제 굉장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분노와 폭발을 굉장히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정청래 대표가 뭐 진상조사도 지시했고 지금은 최강욱도 원장이 사퇴도 민주당의 교육원수 원장에서 사퇴도 했지만 결국은 왜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은 과거에 박원순 전 시장 때도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민주당이라든지 좌파 진보 진영에서는 자기 편이라면 이런 어떤 문제가 설사 발생이 되더라도 무조건 좀 감싸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저는 기본적인 좀 생각 때문에 과거에도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등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예. 어쨌든 이번에 2차 가해 논란이 더 폭발적인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전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지금 이 사태를 접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 확정이 된 날 왜 노래방을 갔을까라는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게 뭐 네. 조국혁신당 당내 상황이고 그게 당직자들의 분위기였다고 하면 뭐 저희가 뭐 외부에서 가타부터 어떤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게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그때는 어떤 조국 대표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서 이제 구속이 2, 3일 내로 예정돼 있었고 예. 그에 앞서서는 비상계엄 내란으로 뭐 일촉즉발 하루하루가 지금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노래방을 갔다고 하는데 그날 노래방 갔던 것 자체도 사실은 알려졌으니까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 안에서 또 이런 예.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이걸 어떤 국민이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사실은 좀 말도 안 되죠. 예. 이런 사정이 발생했으면 틀림없이 그 직후에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고 피해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겠죠. 그때가 아무리 비상계엄 내란으로 절박한 어떤 이 이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은 이상한 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성 관련 사안이 조직 내에서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거든요.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 어떤 심각성 뭐 이런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몇 개월 동안 방치된 것이고 그나마 마지막으로 믿었던 조국 전 대표 출소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정치적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뭐 지도부 총사퇴 등등의 여러 카드를 내놓고 있지만 그 안에서 지금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이분들을 중심에 놓고 지금 이 사안의 심각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예. 의문을 계속 제기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워낙 조국 전 대표의 또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대체로 모든 시선은 조국 전 대표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홍석준 전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김정은 의원께 여쭤봅니다. 이렇게 자꾸 최강욱 전 의원이든 또는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과 연관돼서 어떤 이미지나 또는 뭐 향후의 어떤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런 부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조국 전 대표하고 최강욱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둘이 이제 청와대 시절에 같이 근무했던 그래서 예. 낙역한 관계이죠. 그래서 그 조국
혁신당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다가 2차 가해성 발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퇴하게 됐고 징계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 것인데 사실 그 조국 혁신당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아니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최강욱 전 의원도 같이 연루도 돼 있고 또 조민 비조해가지고 그 지난 그 총선 때도 같이 연대해서 했던 뭐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탄핵이나 이런 쪽에 같이 공조했던 예, 그런 민주당 의원이었던 분도 계시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실제로 조국혁신당의 의원으로도 많이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제 연관 지어서 이렇게 보는 그 시각들은 있는데 분명히 뭐 같은 정당은 아닌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저희가 그 지난번에도 그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하나는 그 검찰 개혁하는 과정에서의 그 피해를 받았다는 상징성 또 하나는 입시 비리로 유죄를 받았다는 예.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건 첫 번째 그 검찰 개혁 과정의 상징성을 때문에 특별 사면을 했다라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성비 건과 관련해서도 사실 그 성비 문제가 발생하면 특히 진보정당 같은 경우는 정말 단호하게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가 그건 대단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어쨌든 무조건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사태를 수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처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도 대단히 아쉽고 또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당직과 상관없이 조국의 당이다라는 것은 뭐 모두가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 마치 그거를 형식적으로 당원이 그 뭐 당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단절시키는 그 과정에도 오히려 이 사태를 더 확장시켰다. 그래서 그런 그 대처하는 그런 과정들이 대단히 미흡했다라는 예. 것이고 지금이라도 그 그냥 집단적으로 사퇴하는 것 자체가 또 피해자를 감안하지 않은 폭력적 행태라고 또 비판하고 있잖아요. 피해자 측과 여성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또는 그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대로 수습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다만 계속해서 인터넷에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광재 전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강욱 전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거든요. 어떤 혐의입니까? 2차 가해와 관련한 내용이고요. 최강욱 전 민주교육연수원장이 조국혁신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 관련한 질문을 받은 거죠.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예. 그런데 그게 다 개돼지와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2차 가해성 발언이다라는 측면에서 주진우 의원이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을 한 거고요. 최강욱 전 민주연수교육원장인가요? 이분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의 조국혁신당 당직자들 여러 또 2차 가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지도부가 사퇴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조국 전 대표 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맡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발끈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 여성위원회 고문이자 피해자 대리를 맡은 강미숙 변호사는 조국 원장보다는 제3자가 낫다는 의견. 홍 전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맞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어떤 문제 이전에 이미 그 조국혁신당 내에서는 소위 말하면 문파라고 해서 조국 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또 자강파라 해서 조국 전 대표의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스스로 어떤 당의 어떤 존립 기반을 더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분명히 좀 생각이 다른 어떤 그런 두 가지 어떤 부류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특히 이 이슈는 어쨌든 조국 전 대표가 임명했던 어떤 체제에서 어떤 벌어졌고 물론 당시에는 본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런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다시 이런 어떤 큰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 때문에 발생된 당직자의 어떤 총사퇴라는 이런 계기에 예. 조국 전
대표가 돌아온다? 글쎄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 당내에서 있던 그런 어떤 분란은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조국 전 대표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딱 돌아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일단 본인이 어떤 정치 생명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줄 수밖에 없다. 정치 생명이까지요. 예, 그래서 저는 조국 전 대표도 과연 돌아올 본인이 생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광실 전 대변인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통 이제 조국 전 대표는 뭐 사면 복권 이전 대법원 확정에 의해서 수감되기 전에도 이 지난 총선 때 보면은 상당히 시원한 발언을 많이 했었고 사면 복권 뒤에도 시종일관 뭐 사이다 발언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발언을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관측을 하기를 네. 지금 징계 대상이 된 2명과 조국 전 대표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1년 당원권 정지가 된 분은 문재인 정권 시절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 일했는데 함께 조국 전 대표와 일했던 사이고 굉장히 막역하다. 그리고 지금 사퇴한 지도부와도 굉장히 그 관계가 두텁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편이니까 조금 감싸려는 문화가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런 관측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고요.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 30대가 조국 전 대표의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조국 전 대표가 하는 얘기는 20대 남성은 극우화됐다고 해서 쳐내고 지금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는 전 2030 세대의 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마치 자기 편 감싸기만 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2030 여성 세대들도 쳐내고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를 크게 하는 데 네. 있어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김민정 의원께 이 주제에 관련해서는 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때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태 조국혁신당 내부 파장 이후에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기류로 돌아섰거든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국혁신당 사태에 대해서 좀 선긋기 또는 차별화 뭐 이런 기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선긋기나 차별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저 잘못한 거에서는 비판하고 잘한 건 칭찬하는 그런 기조인 거죠. 그래서 네. 뭐 그 조국혁신당과 박지원 대표 합당 말씀도 좀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년 뭐 지방선거까지 합당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더 합당은 더 이제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국혁신당에서 이 상황이 정말 중대한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저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주요 당직자들이 사퇴한 거로 이것이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피해자 중심주의에 기반해서 정말 획기적인 그런 그 대책들을 내놓고 마음을 사지 않으면은 더 당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늘 이제 여야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훈기가 돌지 아니면 그대로 한랭전선이 펼쳐질지 궁금해지는데 당장 내일 모레에 예정돼 있는 교수단체 대표 연설 내용 홍석준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훈훈한 내용이 나올까요? 여전히 각을 세우는 그런 관계가 그대로 재확인될까요? 오늘 뭐 대통령과 있던 만남을 통해서 조금 분위기는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상황이 굉장히 민주당이 일반 어떤 독주 체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특히 또 3대 특검이라는 이런 어떤 체제에서 국민의힘에 물론 뭐 무산됐습니다만 원내대표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광범위한 어떤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지금 이제 소환 뭐 이런 것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야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예. 예를 들면 지금 이제 728조라는
전년도 본 예산에 대비해서 8% 이상이 늘고 또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이제 51.6%까지 지금 이제 이렇게 방만한 어떤 재정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이거는 어떤 국가의 어떤 100년 대계보다는 어떤 정파적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 했던 것들이라든지 또 위인 설관이 아니라 위인 어떤 폐관 입장에서 버티고 있는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조직 개편을 또 한다는 그런지 뭐 그런 등등등 여러 가지 우려가 굉장히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 특히 지금 그 어떤 뭐 내란 어떤 명분으로 해서 내란 척벌 재판부라든지 또 이 더 센 특검법이라 이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어떤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대단히 좀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제안도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생과 관련된 여러 대로 제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해동 문의하고는 사뭇 다르게 홍 전 의원께서는 각이 세워질 것이다. 교섭단체 여선이 이런 말씀 또 하시네요. 일단 저 정청래 대표는 이런 메시지를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 내란 종식과 여야 간의 소통과 협치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내란 종식을 해서 여야가 협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란과 관련된 그 수사에도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이제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민생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민생 경제와 관련된 그 이제 각종 법안들에 대한 그 협조의 말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편되고 후속 법안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좀 협력해 달라는 취지의 연설을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번 주에 그 3대 특검법 그 개정안이 이제 11일 날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정될 예정이고 연장되는 그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아마도 그 내일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11일 본회의에서 이게 처리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이제 우려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체포동의안은 뭐 저희가 우리 민주당에서 올린 것도 아니고 또 뭐 본인도 그걸 다 부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하셨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서야까지 해서 포기하셨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3대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청래 대표의 내란 종식과 연관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빨리 지금 인력과 시간에 한계가 있는 그 특검법 개정에서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수사를 마쳐서 재판으로 넘긴 다음에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빨리 가는 것이 뭐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은 또 서로 대치될 사항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기현 전 부위원장께요. 지금 내란특별법이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소위에 해부를 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로 가는 겁니까? 뭐 일단은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하겠다는 게 지도부의 입장인데요.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제출되고 있고요. 당내에서도 또 다른 입장을 계신 분들도 있고. 이 정도면 검토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실제 법안으로 갈 수도 추진하려고 있는 것이죠. 예, 가입니다. 근데 이제 사법부의 태도가 문제죠. 그런데 저 직위원 재판부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12월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의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란특별재판부 예. 하게 되는 경우에 장애투쟁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건 당연히 장애투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정 운영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계엄한 것과 똑같다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현실화되지 말아야 할 법안이고요. 예, 만약 이거를 강행 처리한다면 장외투쟁 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